교장 선생님 강의가 이미 제 강의를 다 넘어선 내용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 마음을 품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떨리는데 제 기도 제목 올려드렸는데 다 같이 기도하고 오셨죠?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주제로 숙제 안 내드렸잖아요. 기도만 하고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떠나보내기 위한 독립시키기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다니엘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라고 지금 들으면서 너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처럼 살 수 있도록 해도 좋겠다. 하지만 그 친구는 부모님을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니까 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자기주도 학습은 왜 해야 할까요? 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꼭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찾아보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의대 보내기도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엄청난 강의들이 요즘에 막 올라오고요. 막 이런 막 전문가 과정도 있고 막 이렇대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은 이제 방법론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주도학습 할 때는 이걸 세워주시고 뭐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책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왜 해야 되나 다시 이제 고민하게 되고 질문하게 됐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좀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래. 자기주도 학습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대. 이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지 이제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애가 알아서 공부하는데 그 부모가 너무 편해 보였어. 집에 갔더니 착 내려놓고 숙제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쩌다 부모가 편해 보이든지 우리 애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착 와서 이렇게 착 숙제하고 착 공부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네,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미래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된대. 꼭 키워야 된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소리가 안 나네요. 다시 소리를. 미래의 문맹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배울 수 있는 지식들은 널려 있어요. 그리고 온갖 방법들로 하여금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 배우고 싶은 동기가 없고 그리고 그 방법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사실 그냥 끝난다. 그게 문맹이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미래의 우리 주역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 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죠? 잠깐 불 좀 켜주실래요? 어디서? 네네네. 사실은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해내느냐 못해내냐의 작은 그 삶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 봤을 때 앞으로의 이 인생 가운데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래 사회에서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학자는. 그래서 저는 자기주도 학습은 사실은 이것이 목적이 됐으면 좋겠다. 엘빈 토플러. 네. 스스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어른이 되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은 그 첫 연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자기주도 학습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미래의 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도적인 어른이 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끝이 아니라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좋겠다. 공부를 잘하는 것에 끝났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욕망의 기준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미래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아, 그래.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돼야지. 라고 이제 여기까지 마음이 오셨다면 그럼 왜 우리 아이는 정말로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 애가 정말 주도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중요할까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사가 돼서도 그냥 잘 가르치고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로 크면 되지 않을까? 주도적일 것까지는 없잖아. 나랑 잘 살면 되는데,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데 꼭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될까? 교장 선생님 말씀 드리셨죠? 안 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지. 정말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부모님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갔지? 네. 정말 중요할까?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안에 있으면 좋대. 자기 주도적이면 좋지. 라고만 생각하면 아이에게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심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래 주도적인 건 좋아 하는데 나의 삶에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안에 진짜로 이거 너무 중요하고 우리 아이에게 정말 꼭 심어주고 싶은 거야 하면 말 한마디, 그다음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럴 때도 자기 주도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어서 고민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고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시작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에 대해서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아이한테 정말 이게 중요할까? 인생에 이것이 꼭 필요한가? 아까 그런 미래학자가 말했지만 그것이 과연 나한테? 근데 많은 이제 이렇게 부모 애들을 보면 여기 학교 아닐더라도 어느 부모님들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말은 안 해도 깔려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강의도 신청해주고 대학에서도 라이드도 해주고 직업도 구해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이것도 해줄 다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인드 안에는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너는 내가 하는 그 삶 속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과연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욕망이라는 제자도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그게 없을까? 저희 부모님 안에는 없었을까? 저는 우리 부모님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저희 부모님과 얘기해보면 그런 게 깔려 있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나는 아이들을 그렇게 정말로 키우고 싶은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합니다. 공부가 목적이 아닌 정말 주도적인 사람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어야지만 자기 주도 학습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낼 수는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엄청난 곳에 보내서 이렇게 계획을 짜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데 거기서 또 주도학습을 배워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막 레슨 플랜을 짜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정말 주도적인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저는 또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게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걸까?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딱 떠올리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세 힌트. 우리 애들은 벌써 답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세음학교 보내셔가지고 성경적으로 엄청 지식이 좋아서 바로바로 나옵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혹시? 네. 모세가 도망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와서 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이에요. 제가 왜 이게 떠올랐냐면 모세가 굉장히 그 궁 안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애써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해야지 고통받게 하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장면. 이 장면에서 제가 뭘 떠올렸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홀로 만나야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홀로 만나는 그 장면이 없이는 그 다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며 다니엘처럼 또는 모세처럼 야곱처럼 그 꿈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들이 꿈꾸고 기도하셔야 되는 장면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부모를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그 성경에 나와는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홀로 부르십니다. 그 장면에서 홀로 나가서 하나님께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 믿는 이 신앙에서는 부모님의 신앙이 분명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너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홀로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본이 되어서 보여주시는 그것에 어느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막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보다는 주도적인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내 안에 그 꿈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부모님들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이 걸음을 같이 걸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홀로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또 자기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같이 하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같은 생각을 품고 있지만 결국 집에 가서 부모님이 홀로 이거를 지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아이에게 맞는 주도적인 방법들을 꿈꾸면서 그것들을 해보셨을 때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자,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캠핑을 갈 거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재밌겠지? 그냥 읽어보세요. 좋은데? 우리 아이 좋아하겠다. 네. 아직 대답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은 영어 숙제를 한 후에 책을 읽고 나면 진짜 맛있는 간식을 줄 거야. 이런 일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너무 좋겠다. 간식 먹고. 막 이런 마음이 참 부드러워 보이는 부모님이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친구 괴롭힌다니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자리 바꿔달라고 할게.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안에서도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심 없는 부모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관심도 많고 사랑도 많고 이런 부모님이신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을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 거거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단어 중에는 삶의 통제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 단어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 내가 원하는 걸 해볼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이라는 건데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그런데 이것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력감과 압박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 이제 새로운 단원을 배울 거야.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못하겠는데. 이게 먼저 오는 거죠. 왜냐?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올라오지 않는 건 자기 안에 삶의 통제감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압박감은 이런 거죠. 헉, 또 발표를 시킨대. 어떡하지? 아, 저건 못하겠는데. 저 비슷해요. 저 여기 얼마나 많은 기도를 뿌리고 제가 세음학교 와서 엄청난 자기 통제감을 배우고 있는데 네, 압박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꾸만 뭘 시키셔가지고. 네. 근데 느낀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네. 통제를 많이 안 해봤던 것들이 막 다가왔을 때, 내가 못할 것 같은 게 막 다가왔을 때, 이 압박감이 저에게 이거를 못 해낼 거야라는 두려움과 막 이게 엄청나게 다가오거든요. 제가 또 워낙에 내향적인 성격이라 이게 막 너무 어렵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떨리고 막 밥도 못 먹겠고 막 이래서 말씀 산책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이들한테 또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죠. 학교 안에서. 그리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시켜야지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거. 선생님 이거 하는 거였어요? 이런 거죠. 이것이 선생님이 시킬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물론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는다고 느낌이 있었지만 이게 만약에 주도적인 학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라면 이 아이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꿔주지? 어떻게 도와주지? 라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게 삶의 통제감이 거의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안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울증, 분노를 관리하지 못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제가 읽었던 책에 보면 이게 이제 심리학 교수님이 같이 쓰신 거라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데 삶의 통제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삶의 통제감은 스트레스로 오는데 보통 스트레스는 4가지로 오거든요. 이제 완전 새로운 거, 안 해본 거 했을 때 오잖아요. 이게 안 온다는 건 거짓말이죠. 처음 해보는 걸 하는 걸 첫 번째로 오고, 그 다음에 예측 불가한 거 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측 불가를. 상상이 안 돼. 막 갑자기 시키고 막 이러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와요. 아마 여자아이들 중에 그런 여자아이들이나 아주 불안감 높은 친구들 중에는 저만큼 오는 친구들, 더 많이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내가 선생님 갑자기 시키셨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나쁜 건 아니고 더 높은 아이들이 있죠. 더 높은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이 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살아면서 우리에게 항상 스트레스가 오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4번째로는 삶의 통제감을 상실했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숙제가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해낼 수가 없어. 통제감을 잃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나는 1시간 안에 수생공 한 문제밖에 못 풀겠는데 영어도 있고 일기도 써야 되고 막 이 통제감을 잃었을 때 자기 안에 엄청난 이게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숙제를 하기 싫어 이렇게 이렇게 오겠죠. 통제감을 자기가 자꾸만 이렇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이거라고 합니다. 삶의 통제감. 할 수 있겠어.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어. 이거를 해낼 수 있겠어 라고 느끼는 감정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들이 해소가 된대요. 그래서 그걸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해냈어야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삶의 통제감이 생기는 건데 가장 크게 가지게 하려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숙제가 왔어요. 너무 스트레스, 그래, 숙제하지 말자. 그래, 그렇게 힘든데 숙제 안 해도 되지. 불안감이 더 높아져요. 왠지 아시죠? 학교 가면 혼날 텐데, 남을 텐데. 아니면 나만 숙제 안 한 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건 되게 큰 불안감이에요. 숙제를 안 시켜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숙제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도와줄까? 이렇게 해야 불안감이 떨어지는데 하지 마. 불안하잖아. 괜찮아. 안 해도 돼. 내가 공부를 하라고 너를 거기 보낸 게 아니야. 성공 안 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과연 편안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불안해요. 왜 이러지? 난 잘하고 싶은데 막 이런 그런 친구가 진짜 있었어요. 전 진짜 잘하고 싶은데 자꾸 안 해도 된대요, 엄마가. 너 대학 가는 게 엄마의 꿈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자기는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들의 삶의 통제감을 준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주거나 빨리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려면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제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해 보게 하는 겁니다. 성공 경험이라고 하는데 작은 것.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삶의 통제감이 좀 낮은 것 같으면 굉장히 작은 성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조금 할 수 있는 친구도 조금 더 높게. 하지만 실패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 안에 되게 고민이 되실 거지만 실패하는 거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는 걸 바라보시는 건 너무 슬픈 힘드신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삶의 통제감을 가져보려면 한 번은 12시 넘어서 숙제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자기가 통제를 느껴야 되고 또 친구에게 가서 사과를 해봤는데 거절을 당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고 나면 요 말을 했더니 안 먹히더라. 요렇게 했더니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이것을 자기가 경험해봐야 다음엔 이렇게 하고 싶어요가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것들 다 차단해줘서 다 계획을 짜주시고 다 준비를 해주시면 자기 머리 안에 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삶의 통제감을 생각해보면서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캠핑을 갈 거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재미있겠지?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용기 있게 대답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러면 자기 삶에 적용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용기 있으신 분 없으세요? 네? 네. 혹시 5월 5일에 나는 여기 내 친구네 집 갈 건데? 왜 갑자기 캠핑이야? 작년에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가 같이 약속 잡아가지고 캠핑을 간대. 근데 사실 저는 친구랑 롯데월드 간다 그랬는데 안 된대요. 여기서 벌써 이제 고학년은 더 심하죠. 저학년 때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선택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학년에도 이렇게 했을 때 아이 안에는 되게 부모는 굉장히 애써서 우리 아이의 5월 5일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아이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왜냐면 나에게 선택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즐거운 건데 야, 캠핑 가고 싶은데 넌 가고 싶니? 너 혹시 다른 계획 있어? 너 하고 싶은 건 뭐야? 거기서 한번 찾아보는데 근데 우리 예산과 시간과 방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우리가 짜볼 거야. 그럼 너가 한번 이거 어때? 이렇게 선택을 줬으면 아이가 저의 선택은 이런 거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안 될 것 같아. 다른 거 선택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냥 벌써 다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선택권이 없었죠. 오늘 영어 숙제를 한 후에 책 읽고 나면 맛있는 간식을 줄게. 자, 여기는 또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간식은 줘서 뭔가 기대는 하고 있을 텐데 숙제는 어떻게 할까요? 네, 빨리 간식을 먹기 위해서 대충 하겠죠.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선생님이 나무래. 덜 됐대 숙제가. 너 어제 다 했다며? 뭐 집에서 일어나시는 일이죠. 네. 네. 여기에도 동일하게 아이가 생각하고 뭘 먼저 할지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제 제가 나중에 책 소개하겠지만 이런 아이들도 있죠.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숙제 한다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이들에게 너무나 스트레스고 특히나 사춘기가 오는 이 아이들에게는 아마 거부감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해야 되는 가치를 심어줄 필요는 있는 거죠. 숙제를 먼저 하는 일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혹시 알지? 너는 왜 숙제를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해? 제일 좋은 방법은 걔가 말하게 하는 거거든요. 너는 왜 숙제를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해? 숙제 늦게 한다는 건 아예 없죠, 저한테는. 숙제를 왜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을 해봐.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너는 아직 그렇지 않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숙제를 먼저 하려면 너가 힘드니까 너가 먼저 계획을 짜봐. 이렇게 아이의 생각을 듣고 한 다음에 그러고 나면 맛있는 간식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숙제가 중요하고 학교에 가서 이거 습해서 이거 다음 공부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한 것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지. 이게 들으면서 그러면 뭐 억지로 하거나 대충 하지 않고 잘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봐. 어려우면 도와줄게. 그러고 나서 간식 먹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주어진 거죠. 영어 숙제는 오늘 꼭 해야 되는 거 알지? 내일까지 안 가주면 선생님이 다시 검사하는 거 알지? 아시죠? 다시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버리니까 아이들은 마음 안에 똑같은 숙제를 하는데 뭐 불평이 올라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옆에 있는 친구가 괴롭힌다니 선생님, 이거는 사실 아이를 너무나 도와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지만 과연 저는 이제 1, 2학년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제 5학년 기준으로 좀 생각해봤어요. 5학년 아이가 이런 문제로 마음이 힘들어하거나 할 수 있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주면 이 아이가 진짜 기쁨을 느꼈을까? 저희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이가 진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 나는 친구와 관계를 조금 해볼 수 있겠어. 하는 방법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한번 대답해보실 분 계세요? 저는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영역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5학년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도 역시 아이 선택권이 없죠. 친구랑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친구랑 자리를 바꾸고 싶어?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 친구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 아니면 그 친구에게 가서 뭘 요구하고 싶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줘? 라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자리 바꿔줄게 라고 해버리신 거죠. 근데 이 친구 자기 마음에 나는 그 친구랑 그렇게까지 떨어지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진 건 좋지만 그 다음에 얘랑 어떻게 말도 약간 껄끄럽고 어떻게 지내지? 뭐 이런 게 막 올라올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그리고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기회를 하나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이 문제가 해결했을지라도 그 반에 흐르는 그 여자아이들의 지금 5학년 때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 엄청 민감한 그 분위기를 더 힘들어하게 될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걔랑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해. 그럼 공부도 안 돼요. 사실 잘 모르시겠죠. 한 명이랑 싸우잖아요. 그날 공부는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이미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언제 이 아이들이 가장 기뻐하냐? 너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용기를 내서 말했을 때 직접 그리고 그 친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한 다음에 다시 그 친구 옆에서 즐겁게 지낼 때 가장 행복한 거지 그 친구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돼요. 저희가 지난주에 야영을 갔었는데 저희가 기도회를 했거든요. 5학년 부모님들한테 보내는. 제가 놀라운 일이 되게 많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오늘 야영 갔다 온 그 소감문을 쓴 것 중에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관계가 5학년 때부터는 이제 1, 2, 3학년 때부터 쌓였던 것들이 사춘기가 올라오면서 그게 이제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엄청난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한 번 말 안 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랑 완전 이제 5학년 때부터 아예 말을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만 그 친구에 대한 상처가 계속 있거나 이런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막 대화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서로의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고백했을 때 너희들 관계에 희망을 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다 고백을 했거든요. 진짜 한 3분의 2가 울었는데 그 친구들이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시원하고 후련할 줄 몰랐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친구들과 내려와서 이렇게 끌어안는 친구들도 있고 가서
고백은 안 했지만 그 친구랑 꼭 얘기하겠어요 하고 말한 친구들도 있어요. 이만큼 이 아이들한테 엄청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주도권을 줬을 때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아이들인데 부모들이 그 애들이랑 관계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직접 해봤을 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정말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삶의 통제감. 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책임감이라는 게 엄청 교장 선생님 다음으로 높을 수도 있는데 저도 굉장히 저의 밑바탕에 책임감이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 처음 됐을 때 엄청난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담임 부모도 아닌데 엄청 제대로 키워보겠다는데 안 되는 거죠. 왜냐? 제가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숙제 이렇게 다녔어?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막 이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애들은 억울해요. 뭐지? 왜 억울하지? 난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막 해줬는데 내 애씀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숙제 검사해주고 꼼꼼하게 해주고 못하는 거 있으면 다시 불러다가 얘기하고 막 다 했는데도 애들의 기억 속에는 걔 막 그걸 하겠어요. 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억울해요. 선생님한테 혼난 기억이 많아요. 이런 게 있는데 그 얘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물론 내 문제를 생각해서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속상했었거든요. 제가 담임을 하면서 1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나의 문제는 뭘까?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 파고들고 또 책도 보고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게 된 거 중에 첫 번째는 내가 하려고 했구나. 였고 아이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야겠다. 설명해줘야겠다. 그다음에 선택권을 줘야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그게 되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통제감이 강하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니까 애들 데리고 나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얘 다치면 큰일 날 것 같고 책임감으로 규칙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때부터 규칙을 먼저 세우고 규칙을 왜 세우는지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지키지 않았을 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선생님하고 이야기했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계속적으로 이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을지라도. 근데 놀라운 거는 완벽하게 다는 아니지만 결국은 저도 인간이라 화도 내고 어떤 때는 이게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도 하고 막 호소도 하고 하는데 결국 아이들이 변하는 건 주도성이 엄청나게 변하는 거죠. 명선반은 선생님 반이 아니야. 너네 반이야. 너가 숙제를 안 해왔을 땐 선생님한테 꼭 너가 먼저 와서 얘기해. 저의 기준이거든요. 제가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너가 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이유도 들어보고 못했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건데 안 찾아오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어. 왜냐하면 너의 공부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바뀐 거죠. 내 공부가 아니고 너의 공부고 너가 할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애들의 눈빛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했을 때 억울하다는 말은 하는 사람은 애들이 없어요. 최소한. 예전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남자애들이 많이 했어요. 선생님 진짜 억울해요. 아니 왜 억울하지? 너가 안 했잖아. 약간 이런 게 아니 왜 어디가 억울한 거지? 네가 안 했는데 약간 막 쟤도 안 했는데 왜 저만 남겨요? 쟤도 안 한 게 왜 중요하지? 이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동생은 왜 왜 쟤는 자요? 뭐 이런 거. 동생은 왜 놀아요? 막 억울해요. 막 자기 안 한 걸 안 보고 이제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의 삶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너가 이걸 하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선택할래?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억울함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영역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굉장히 소심한 친구인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네.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선생님한테 숙제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무 조용히 가고 숙제 다 해오고 막 이러는데 주도적인 것이 얼마나 너희들한테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성장한 부분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내가 성장했다. 오늘 점심시간에 나는 선생님에게 물어봤다. 선생님, 일기 제목이 뭐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 물어보거든요. 절대로. 처음 이제 요즘 들어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알림장에 오늘 수요일이라서 적어야 하는데 아직 검사 안 됐어요. 가져가서 쓰고 싶은데 가져가서 쓰고 내도 될까요? 이걸 2번째 물어봤어요. 그날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대답해 주시고 웃으셨다. 내가 조그맣게 말했다. 보이시죠? 조그맣게 말했다. 네. 제가 뭘 꼬치꼬치 묻고 말이 많죠? 저한테 물어보고 이게 선생님이 귀찮으실까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아니야, 선생님은 이렇게 물어보기 훨씬 더 좋아. 라면서 선생님이 자기도 항상 이야기하잖아. 너무너무 잘했어. 라고 했다. 나는 4학년 때와 달리 자기 주도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라고 썼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느끼는 기쁨. 숙제를 모르는데 옆 친구한테도 못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못 물어보는 이 답답함 속에서 엄마한테 가서 난 숙제를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을 통해 와야 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한테 다이렉트로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삶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아, 내가 할 수 있어. 난 이런 것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기쁨을 느끼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아이가 삶의 통제감을 갖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과연 뭘까요? 저는 이게 참 놀랐는데 아마 부모님들도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부모님의 불안. 그러니까 자기 주도를 시키냐 안 시키냐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의 불안 자체가 삶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해요. 뭐라고 써있냐면 불안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절반이 불안 장애를 겪는다.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스트레스에 당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양육에 사랑과 애정을 쏟기보다 이게 좀 놀랐어요. 사랑과 애정을 쏟기보다 부모 자신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애가 이게 어떡하지 내 문제 막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엄청난 불안 요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럴 수 있어. 엄마도 옛날에 그랬는데 너무 힘들지. 공감만 해주고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아이는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느끼는데 부모님이 너무 이거를 힘들어하고 같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했을 때 아이들은 도리어 이게 삶의 통제력을 잃는 거죠. 부모님의 문제가 됐네? 이거 큰 문제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거를 읽었거든요. 칭찬 스티커가 아동학대라고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칭찬 스티커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동학대다. 정서적 아동학대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못 받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느낄 수 있죠. 엄마 나만 스티커 못 받아. 1, 2학년이겠죠? 나만 안 받고 쟤는 다 받고 나도 잘했는데 선생님 못 봤어요.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저는 저 부모님의 불안이 쟤를 정서적 학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선생님들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영역이었는데 부모님이 여기서 못 받았어 속상했겠다 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야 편하게 그럴 수 있어. 못 받을 수 있어. 다음에 뭘 잘해보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못 받아도 괜찮아. 그게 너네 중요한 건 아닌데 받고 싶어? 그러면 한번 선생님한테 잘해보고 다음에 한번 선생님 저 이런 거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애가 정서적 학대를 받았어. 우리 애만 스티커를 못 받았잖아. 얼마나 애가 상실감이 컸겠어. 이 부모가 받아들이는 이 커다란 스트레스와 이 불안감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 5학년 아이들 중에 뭐냐고 1, 2학년 때, 3, 4학년 때 아이들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때 나이 때는 엄청 이기적이에요. 아이들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안 놀 수 있죠. 우리 둘이 놀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봐오니까 같이 다시 얘기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애가 지금 애들이랑 못 놀고 있어. 이제 이걸 너무 크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저 1, 2학년 때 왕따였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되게 큰 상처를 가지고 와요. 근데 거기에는 부모님의 불안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저는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초코 우유를 집어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때 저에게 집어 던지면서 여기 그래서 제가 초코 우유를 안 먹었어요. 어른 될 때까지. 그 초코 우유에 대한 트라우마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 부모님이 친구들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또 엄마가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줄까? 친구들하고 다시 친하게 해줄까? 친구들을 초대해갖고 밥을 먹이셨어요. 저희 엄마가. 근데 제 기억에 그게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해결된 문제예요. 그리고 다시 친하게 된 문제.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거를 너무 크게 받아들여서 막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땐 그 친구가 어른 될 때까지도 그게 상처로 너무 크게 다가갈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닿을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 이렇게 되면서 다시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저는 아이들한테 5학년 아이들 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너희들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극복하면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주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겪을 때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이런 시를 읊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러실까? 네, 제가 이 시를 5학년 아이랑 나가신 이 시다. 우리 아이들이 실패와 아픔을 겪을 때 부모님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다. 아주 유명한 시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려면 젖어야 되죠. 흔들려야 되고 아파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시선이 어떻게 큰일 났어. 우리 아이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다 막아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럴 수 있어. 힘들었지? 라고 공감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계속 가져주면 아이들은 분명히 더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들로 자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아이들은 주도성이 자라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인데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여기에 부모님들이 아이 이름을 넣어봐야겠다. 내가 아니고 아이가. 내가 정금같이 나와서 얘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꿈꾸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명선이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명선이를 단련하신 후에는 명선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홀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날을 꿈꾸면서 이 말씀 외우면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면 그 아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때를 꿈꾸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불안감은 없앨 수 없다. 결국 진짜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건데 불안을 내가 없애고 치료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믿음과 아까 심플 페이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옳은 길로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된 길로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평안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아이한테 평안하게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불안한데 나는 괜찮아 하는데 애들이 영물이라서 다 느껴지거든요. 엄마 불안하구나. 걱정 많구나. 근데 이것을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는 거죠. 엄마가 불안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 그리고 나도 불안할 때가 많아.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아이들은 엄마가 잠깐 불안했지만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었구나. 그럼 나도 평안을 얻어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아이들에게 자꾸 올라오는 불안감과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해서 잘 키워내고 싶은 그런 마음 또는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답답한 마음 또 속상한 마음들 그리고 아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잘 그때그때 정말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부모가 있습니다. 방임형 부모님과 억압형 부모님이 있다고 해요. 조금은 나는 억압 쪽에 갈 수도 있고, 조금은 저는 완전 방임형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거는 부모님 스스로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자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임형 부모님은 뭐냐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될까봐 모든 의견을 아이의 의견대로 하는 거죠. 저는 숙제가 너무 그래. 친구와 안 놀고 싶어. 그래. 저는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그래. 이런 것들이 방임형 부모님이에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요. 결국은 아이의 편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이가 굉장히 불안하죠. 왠지 알아요? 마음속 깊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랑 싸움도 났는데 막 이런 것들이 불안한데 부모님은 다 너가 맞아, 너가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만약에 이런 거죠. 숙제를 만약에 10줄 써야 되는데 3줄 딱 썼어요. 너 참 일기 잘 쓴다. 그래, 너 성실하게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아이가 해야 되는 영역과 해내야 되는 그 힘이 생겨야 되는데 괜찮아, 다 잘했어. 이렇게 우리 애가 최고야.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방임형이 되고 굉장히 고집이 세질 거예요. 아마 5학년 때부터 느끼실 건데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트러블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권위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의견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걸 안 따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억압형 부모님은 굉장히 잘하고 싶고 굉장히 잘 키우고 싶어서 아까 그런 거죠. 이거 몇 시까지 딱 해. 가방 이렇게 싸고 내일 적어서 숙제니까 이거 다 챙겨. 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빠진 거 있어? 챙기라 했잖아. 하라 그랬잖아. 다 못했잖아. 지금 어떻게 다시 여기 10줄인데 다시 글씨 왜 다시 써?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저도 가끔 합니다. 그렇지만 그땐 설명을 하죠. 저는 글씨 잘 쓰는 건 선생님이 보기에 너무 글씨가 안 보이네,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억압형 보면 이렇게 다시 이게 뭐야 다시 이게 설명이 없는 거예요. 설명과 같이 설명이 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근데 아이는 억울하죠. 나는 힘든데 엄청나게 힘들게 같이 썼는데 이거 설명도 안 들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이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 권위형 부모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조력자인 부모예요. 어떤 거냐면 아이의 스스로의 선택을 계속 존중해 주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려놓음과 챙겨줌의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선택을 하게 하고 꼭 중요한 가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의 삶에서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꼭 지키자. 그런데 여기서 너가 힘들지? 어떤 것부터 할래?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힘들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걸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거죠. 오늘은 하기로 했는데 내일은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날은 또 화가 나고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엄마가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오늘은 왜 화가 나셨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똑같이 하거나 부모가 똑같이 하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씨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방을 싸느니 안 싸느니, 그걸 넣느니 안 넣느니, 그 숙제를 하느니 안 하느니, 숙제 먼저 하느니, 이거 싸움에서 이제 아이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방법을 조금씩이라도 바꿔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격려와 충고의 줄다리기가 있어야 돼요. 혼냄이 아니고 충고예요, 충고. 그러니까 격려는 뭐냐면 잘했어. 근데 잘했어도 항상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느 걸 도전해보고 새로 했을 때, 해냈을 때 너무 잘했어. 물론 기본적으로 가치적으로 존재를 존중해 줘야 되지만 성장을 일으키려면 피드백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했던 부분을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고, 하지만 권위를 가지실 때는 부모가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열어주셨다가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너가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때 이 아이가 이걸 부모님이 부모님 의견 존중해야 돼. 내가 믿을 만한 의견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줄다리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거의 다 끝났는데 시간이 제가 허락을 받긴 했는데 길어져가지고 길어져도 될까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제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잠깐 시간을 드릴 건데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신지 여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시면 됩니다. 자, 만화책을 다 보고 숙제를 하겠다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신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다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숙제가 많다고 계속 불평하나 나 숙제 많아 너무 짜증나 막 이러고 있는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신지, 그다음에 매일 숙제를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빼먹고 하는 애는 너 다 했어. 집에 가면 학교 가면은 빼먹어. 그럴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 근데 숙제 하나 하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진짜 그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아직도 다 못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 내일 발표가 있는데 배가 아프고 그다면서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 진짜 많거든요. 배가 아파요. 그럼 그날 시험 있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불안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한테 배가 아프니까 시험 보지 말자. 과연 이게 그 아이의 평안을 주는 방법일까?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혼자 앉으신 분이 많으신가요? 둘씩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건데요.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네. 한번 내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항상 어렵다고 느끼는 건 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말하면 진짜 마음이 움직이지? 진짜 하고 싶게 만들지? 매일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말해야 이 친구가 상처를 안 받고 하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지 제가 잠깐 시간을 들어볼 건데, 고민하는 시간, 음악을 잠깐 틀어주실 수 있나요? 함쌤 계신가요? 어디 가셨나요? 제가 미리 얘기를 안 드려가지고. 계십니까? 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저기 레원이 어머니하고 저기 해주시고 두 분씩이나 세 분씩 이렇게 나는 요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안 해봤는데 해볼게. 아니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여기 지원이 아버님 저 뒤에 아버님 계시거든요. 네, 저기 뒤에 바로 뒤에 아버님 한 분. 네. 아버님과 한번 저는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시간을 뒤에 또 중요한 순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아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하고 싶어졌니? 마음이 할만하니? 아니면 갑자기 하기 싫어졌니? 막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시면. 이렇게 말했는데 하고 싶어졌니? 아니면 하기 싫어졌니? 약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자기가 감이 잘 안 생기시면 그런 감을 해도 되고, 표정을 봐도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아니구나. 미안해. 다른 방법을 써볼게. 이런 어떤 쿨함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자기주도성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해보면 정말 좋았지만 아직도 늦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5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해봐도 충분히 나오고, 사실은 아기 때부터 아이한테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이거 선택을 주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너가 해볼래 이렇게 한 부모와 다 갖다 준 부모들, 아이의 주도성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이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어느 거부터 해야 되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왜 안 되죠? 네, 자기 객관화라는 겁니다. 이 눈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힘이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고백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야 돼. 선생님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가끔 너희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 마음이 힘들지 않았는지 물어볼게. 뭐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선생님 노력하고 있어. 너희들도 같이 노력하자. 뭐 이런 어떤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고, 자기가 못한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수생공을 못해. 그런데 이것을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못할 수도 있지. 자, 이거 지금부터 하면 돼. 약간 쿨하게, 자, 이거 도와줄까? 그럼 아이가 더 이상 이것을 창피해하지 않는데, 창피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못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잘 많이 말하는 거, 나도 그거 못하는데, 야 너도 못해? 약간 이걸 많이 하거든요. 체육 안 하는, 야 선생님도 못 뛰는데 너도 못 뛰어? 아 근데 내가 잘하는 거 하나 있다 체육에서, 막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자꾸 자기 객관화. 그렇지만 못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 이거는 해볼 수 있잖아. 그치? 이거 했을 때 기쁘다, 너. 막 이렇게 아이한테 자기 객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못했다고 속상해하거나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됐을 때 아이는 더 큰 문제라고 받아들여서 굉장히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래 너는 이게 어렵지, 도와줄까? 이게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사실은 저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뒤에 아이들이 준비한 자기 객관화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한테 열심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부모님이 창피하게 여기다가 우리 애가 이거 큰 문제야 라고 여기지 않고, 그럼 여기서 뭘부터 도와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으면 이게 최고로 많이 성장한 단계잖아요. 나는 이걸 꼭 성장하고 싶어, 난 이걸 잘하고 싶어. 이거를 정확하게 찝을 수 있는 사람이 학습도 잘하거든요. 왜 수생공 문제 공부 시험 다 외웠어요? 하고 다 틀려요. 왠 줄 알아요?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거든요. 영어 시험, 단어 시험 보는데 진짜 쉬는 시간까지 또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왜? 다 외웠잖아. 아,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익혀야지 하고서 시험 보는데 걔들은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점인 애들도 있어요. 근데 틀려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중요한 건 얘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학습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잘 보는 눈은 학습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보는 아이들은 아, 숙제가 이게 어렵구나, 이걸 모르겠구나, 수생공이 어려워가 아니라 이 문제가 어려워요. 영어는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게 어려워요라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영어 다 모르겠어, 이거 무조건 다 어려워, 이거는 아직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자꾸 물어봐 주세요. 거기서 뭐가 어려워? 뭘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 지난번에 자윤쌤이 했던, 결국은 성장 마인드셋이 있어야
부모가 있어야 되고 아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삶의 통제감은 어디서부터 생겨날까? 우리가 이제 했던 강의거든요. 존재로서의 양육, 생활습관 기르기, 자기주도학습, 독립적인 인격체로 크는데 순서적으로 잘할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우리 아이는 과연 어디에 있나? 존재로서의 양육은 받고 있나? 그럼 큰일 났다. 저 1번부터 해야 되나? 우리 애는 생활습관 너무 안 돼 있는데? 그럼 생활습관부터 해야 되나? 그러면 자기주도학습 너무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코어는 존재로서의 양육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된다 생각 들고요. 거기 위에 생활습관은 너무나 중요하다. 학습을 하는데 자기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삶의 패턴에서 내가 뭘 유효시키고 언제 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자꾸 길러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셔야 되고 숙제도 자기가 해낼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생활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주도학습은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예 밑바탕에 깔려있는 채로 자기 주도학습에 도움을 같이 주셨을 때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주도학습이 늘어날 수 있고 결국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학습 정서에 대한 부분이 너무 길어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아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맨날 싸우시잖아요. 숙제 같은 걸로.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를 많이 연구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지혜를 구하실 때 분명히 내 아이, 자기 아이는 자기가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 독특한 인격체를 만들어서 다 똑같은 방법이 먹히진 않거든요. 큰 애한테 먹혔는데 왜 두진 않을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들을 강구해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런 애씀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위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훨씬 더 많은 그 예시랑 그다음에 더 어려운 친구들, ADHD라든가 뭔가 그 자폐 아이들 이런 아이들까지도 예시가 나와 있고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한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냐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할 거라고 믿어. 서로 실수하더라도 거기서 새로운 배움을 얻을 거야. 이게 부모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다. 그래서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모든 부모님들 안에 아이를 향한 큰 비전을 꿈꾸고 사실은 중등부터는 비전을 잔소리 다 끝나고 이제 비전만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때 가서는 뭐 체크할 것도 없어요. 비전, 너의 꿈은 뭐니? 이걸 가야 되거든요.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노선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